소리 들어와요? 예, 앞에인데 객관수성 한번 들어가봐요. 좀 차분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복습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관련되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데 객관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행정법규의 공정한 적용, 공공이익의 일반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이란 말은 뭐냐면 개별적이고 주관적 공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공익만 보호하는 제도죠. 우리가 옛날에 공권의 성립 요소 할 때요, 양면설, 즉 공익보호성과 사익보호성이 다 있어야 된다. 공익보호성만 있으면 그건 뭐냐? 반사적 이익이다. 따라서 그건 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권리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권리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 나오는데요. 40목에서 45조의 소외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이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객관소송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드는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종류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말은 뭐예요? 되게 우리가 조문이 중요한데 법정이에요. 그래서 객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란 말은 다른 말하면 예외적으로만 이 말이에요. 법률이 정했을 때만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인데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 나오는데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인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럼 그거는 추정은 비슷하니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즉 민중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건 뭐냐면은 뭐 취소에 대한 규정 중에서 이제 뭐 취소를 청구한다라든지 또는 집행정지 같은 거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원고 적격 같은 거 적용되지 않겠죠.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겠지. 그런 얘기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즉 항고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항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1항, 2항에 규정된 소송, 즉 항고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소송에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 말은 뭐냐? 객관소송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소송, 예외적으로는 항고소송의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런 취재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소송에 종류가 나옵니다. 의 나오고요. 종류가 나와 있어요. 또 기관소송 나오면서 유형, 종류죠.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가 나오고요. 책에 보면은 그 다음에 준용 규정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죠. 자, 객관성 형태는 이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은 행정소송 다시 들어가보죠.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익에 따라서 법률상 이걸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건데 주관적 소송, 이런 주관 소송이 있죠. 주관 소송은 잘 아시다시피 주관적 공권이 침해됐을 때 주관적 공권을 구제하는 소송인데 주관적 공권은 다르게 말하면 곧 권리입니다. 또는 권리고요. 권리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법률상 이익이죠. 그래서 주관소송은 원고 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요합니다. 요하고요. 주관적 공권에 관한 소송인데 근데 앞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났네. 당사소송에서는요, 당사소송에 보면
뭐가 없냐 하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뭐가 하나 안 보여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당사자 소송 들어가게 되면 뭔가 하나 있어 보이는데 39조부터 43조까지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입니까? 원고 적격이 안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규정이 없어요.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이 안 보여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근데 그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원고 적격을 요하지 않는 분은 물론 아니고, 그런 말이 없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되게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요. 자, 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이런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고 적격이죠. 그래서 원고의 적격으로서 이런 법률상 이익을 요하는데, 권리는 우리가 옛날에 공권의 요소설을 할 때 이 요소설에 보면은 권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소송이 당연히 인정돼야 되지, 청구 권능이 당연히 인정돼야 되지, 청구 권능이 있어야지 권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 소송은요, 주관적 공권의 침해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또는 다른 말하면 원칙적으로 이거는요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왜 이제 주관적 소송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객관 소송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객관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객관 소송은 이제 알고 계시는데 객관 소송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춘향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춘향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 잘 안 계실걸요. 흥부노부전 잘 아시는데, 물론 동화책에서 요약하는 건 읽어봤겠죠. 어릴 때 하도 엄마가 때리고 하니까 읽어봤는데, 그러나 사실은 원본을 다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국어책에 소개되어 있는 지문 몇 개 정도 보고 줄거리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뭐 드라마나 또는 만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객관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가치 질서죠. 각각의 가치 질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도인데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객관 소송은 뭐냐면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아요. 요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하느냐, 물론 법률상 이익이 관련될 수 있겠는데 요하느냐, 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공익, 일반 공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익을 위한 소송이다, 아니요, 공익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규정에 보면 객관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일반 공익이죠. 공익의 일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률상 이익으로서 요구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객관성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더 얘기하면 원고 적격이죠. 원고이란 적격, 원고 적격에 대해서 권리나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라든지 권리를 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로서 소송이 발달해 왔는데, 원고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중요하죠. 원고 적격인데 법률이 정한 자에, 이러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거 중요하죠?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이, 앞으로 객관성의 종류가 여러 종류 나옵니다. 민중소송도 있고 기관소송도 있고, 민중소송도 선거소송, 투표소송, 주민소송이 있는데, 이거 다 뭐냐, 법률이 정한 경우라기 때문에 이걸 보고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객관수동 법정주의. 이라는 객관수동은 법률을 정한다. 객관수동 법정주의, 민중수동 법정주의, 기관수동 법정주의, 선거수동 법정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적용된다. 앞으로 이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옵니다. 실제로 꼭 뭐 네 문제에서 꼭 이 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니까 법정주의란 말이 나오더라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법률을 정하는데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 다섯 뭡니까? 그래서 다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은 법정주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한 자에 한해서 인정된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죠. 사실은 객관성은 공익을 위한 소송인데 국민 전체잖아. 그럼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표가 다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모순되어 보이는 측면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나라가 발전할수록 즉 이런 선진화될수록 객관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세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지방 정부 같은 데서 돈이 되게 많이 풀어져요.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지금 한 달에 함양군 같은 거, 거창군 이런 거에도 한 달에 한 1년에 한 250억 정도가 공짜로 떨어지는 게 있어. 그거 따먹으려고 난리 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농민들도 그냥 그런 것때 구조를 맞추는데 요건을 갖추면 되거든. 그거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사업이, 그 사제가 하는 사업이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고 적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참 이건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객관수동이 이런 법률상의 쟁송이냐 이런 얘기를 되겠어요.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말은요 좁게는요 법률상의 이익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런 법률상 이익에 대한 다툼이거든요. 근데 넓게는 법 적용, 과연 그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할 때 거기에 대한 다툼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법률상 쟁송할 때 우리가 이런 객관 소송이라는 것을 좁게 법률상 이익에 대한 다툼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은 되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거는 지가 지 멋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하여튼간 좀 말을 좀 점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당한 표현이 있긴 있지만은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는데 하여간에 좀 점잖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객관성 들어갑니다. 다음 객관성이 있는데 자, 이 객관성도 이제 나왔으면 한번 얘기할게요. 객관소송에서 이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종류가 봐봐요. 이런 종류가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행정소송법인데 행정소송법에 그 종류가 이렇게 명시가 된 것하고 되지 않는 것도 구분해야 될 시점이 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좀 해야 되죠. 왜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 소송을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명시가 된 것인데 된 것하고 명시된 것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닌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된 거 이야기하는 게 주류지만은 아닌 것 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객관소송 중에서 단체 소송이 있어요. 저 단체 소송은 내년에 꼭 출제된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별로 안 틀렸어요. 제 예측이. 한 3, 40년 나겠지만은 안 틀렸는데, 이 단체소송인데, 단체소송은 뭐냐면, 현재, 재미나는 게, 원래 이 단체소송은 이름이,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독일에서 출발한 겁니다. 독일. 이런 독일에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만든 개념인데,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법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미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준용 규정이죠. 이런 준용할 때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라고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했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아마 이유가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객관소송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이 세부적인 규정을 안 두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제 예외가 항고소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당사자에 적용되잖아요. 당사자에 대한 일반법이 바로 뭐냐? 또 사실은 민사소송법이고 또 추측해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사인에도 적용되잖아요. 이번 법을 만든 취지가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눈에 확 띌 거야.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학자들은 당연히 행정소송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눈에는 걔네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뭘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래 되니까 좀 이제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집단소송이 있어요. 이러한 집단소송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소송은 이거는 주로 이제 이런 미국에서 발달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집단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 있어요. 상법에서 이러한 주주들에 대한 소송이 있어요. 주주들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잘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랬을 때 이제 하는 소송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집단소송인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있잖아요. 이게 주로 있잖아요. 오늘날 이러한 소비자 문제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환경 이런 데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는 외국에 있는 어떤 사례를 학문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점이 출제가 많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이 이제 현실에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점이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종류 우리나라 그 행정소송법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걸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동영상이니까 뭐 정리시키면 되겠죠. 정리시켜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인거 들어가면, 된 거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소송법에서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지만은, 하나가 뭐냐면은,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기관소송이 있죠. 민중소송도 있고, 기관소송도 있고, 이렇습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요. 근데 이름이 왜 민중소송일까? 뭐 그냥 관심 없이 봐도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름에서 자꾸 내용을 인식해내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재들이 많이 들어간다. 인재라고 하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기보다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어떤 이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를 뒤엎고 뭐 이런 건 잘 없어요. 물론 유명한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신학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안병무 박사님 작고하신 분인데 안병무 박사님이 참 대단합니다. 전두환이가 50대 폐지한 잡지들 중에 되게 훌륭한 잡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자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다자인. 이 독일에서 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의미는요, 바로 이 순간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좀 급한 느낌, 가까워진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리가 멀더라도 적군이 막 발 앞에 났다. 3km 밖에 있어도 적군이 나타났다 할 때는 다란 말을 쓰거든요. 다. 자에는 동사 현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현조 now here 뭐 이런 의미죠. now here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다자에는 현존이라는 잡지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현존 실존치라고 할 때 현존이라는 말을 이렇게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 잡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주로 나온 내용이 민중신학입니다. 근데 이 민중신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또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신학 중에 하나인데 민중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민중당 하면 이건 좌익당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각성된 국민 이런 의미에 가까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시민이죠. 각성된. 그래서 각성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투표권 있다고 다 투표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보면 투표권이 있어서 뭐 늘 뭐 있잖아요. 대구 경북지역 보면 뭐 그냥 뭐 누구만 찍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각성된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각성된 국민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걸 보고 국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감으로 국민이라고 했어요. 사회를 왜 가르치냐면 민족 시민으로의 자질을 가르친다. 원래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잘 안 됐죠. 이제 민족 시민이 됐을 때 이제 민중소송인데 소송의 종류는 분명히 자, 이 빨간 것들은 소송의 종류들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민주소송의 내용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그냥 투표소송이 있죠.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를 같은 걸로 이해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선거는 간접민주제에서 대의자, 즉 자기의 대표를 뽑는 게 선거입니다. 근데 투표는 뭐냐면 직접민주제에서 국가적인 의사, 즉 정책이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사표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선거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류가 뭐 많죠. 우리가 굳이 하면은 가장 관심이 많은 대통령 선거 소송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지사 이런 선거 소송 있죠. 이런 굵직굵직한 거 하면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이죠. 이런 시군구청장 소송이 있고 시도의원 소송이 있고요. 시군구 의원 소송이 있습니다. 지방의 의원인데요. 앞으로 이제 시군구 의원 하면은 시도 의원 하면 되게 폼나 보이고 시군구 의원 하면은 우습게 보이지만 시군구 의원이 더 짭짤한 수가 있어. 왜냐하면 시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 뭐 가짠치만은 이게 대단한 자리야. 웃기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금은 시군구 하면 동네 뭐 어떤 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뭐 부동산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 사업하고 있다가 저거 들어가가지고 잡놈들 되게 많은데 그냥 다 인간 취급해줘야 되는 거야. 투표성이 있는데요. 이 투표성에 거는 국민투표도 있고요. 국민투표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주민투표에 관한 소송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소송.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 추가된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되는 법을 보면은 이제 선거소송은 뭐냐면 공선법, 공직선거법 줄여서 얘기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 공직선거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목은 이제 저렇게 민중소송에 속하지만 선거소송 자체는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따로 법이 있어요. 국민 투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또 주민투표는 또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어요. 주민투표에 관한 주민투표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주민소송은요. 요거는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지방자치법에 있다. 이제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선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는 나중에 헌법에서 공부할 때 제도적 보장, 객관적인 가치 질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이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도적 보장을 해가지고 하도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뭐 소유권 할 때 뭐 내가 기껏다 땅 다 모아보자 소유권 제도 자체가 없어져. 사유자는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제도 자체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으로 보장해가지고 그거는 국회의 다수당이 없앨 수 없도록, 법률로 없앨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소송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냐면 기관 소송의 경우는 이제 기관 간의 권한쟁인데 기관 소송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민주소송도 먼저 말씀드린 선거소송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객관소송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말고도 당선 소송이 있어요. 당선인데 원고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했죠. 원고이란 적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고 적격에 보면은 선거를 하는 선거구민, 사실은 이런 국민들이죠. 선거구민, 그다음에 이런 정당, 그리고 이제 후보자 이렇게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제 선거구민하고 정당 후보자로 갈수록 사실은 주관적성이 가까워져요. 이게 뭐 후보자는 사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될 수 있는 거죠. 선거구민도 될 수 있다. 이게 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의 경우는 이런 주민소송의 경우인데 주민소송의 경우는 주민소송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봤을 때 택도 없는 돈을 쓰는 거야. 맨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도블럭 갈아치우는 거. 매년 예산 쓸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관변에 업자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원래는 요 제도 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합니다. 청구했는데 그런 주민감사 청구했는데 주민감사가 안 받아들여졌다든지 또는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할 때는 주민감사가 이런 불복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민소송의 경우는요, 주민소송은 요거는 1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주민소송의 경우는, 만약 이 1인이 사망했다. 그럼 이런 사망하게 되면, 사망시에 뭐냐? 종결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럼 다른 건 또 사망하면 그냥 원고가 사망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다른 건 안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는 승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있을 때, 왜냐하면 상속이 될 수가 없는 게 그걸 주관적 공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자, 이 상세한 내용들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기관소송 들어가기 전에 민정소송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주민소송에서 선거소송부터 먼저 책을 좀 보는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씩 그냥 좀 깊게 나올 때가 있는데 선거소송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다 하지도 않고 한 몇 줄 정도는 봐놔야 되겠다 싶은데요.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인, 선거구민입니다. 후보자 또는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을 필요로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죠. 요한 내용들 좀 제대로 알아놓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뭐냐면 아까 원고 적격했습니다. 선거인, 후보자, 정당 다 되더라 했고요. 30일입니다. 90일 아니죠. 왜냐하면 선거에 관한 것은 빨리 속전속결로 끝나야지 정치적인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은 전부 다 항상 그건 아니고 30일 이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데 피고가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원래 사실은 뭐냐? 피고는 처분청이잖아요. 처분청이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청인데 법으로 따라 정해지고 우리가 세 가지 노회 선정해가지고 노동위원회, 선관위 그리고
해란심판위원회, 요거는요, 장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오죠. 이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서 효력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인, 후보자, 정당은 30일 이내에 지역선거관리위원장,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면은, 같은 거라도 전번에, 뭐, 총선할 때 보면은, 부산 같은 데는요, 그 부산에 관련되는 그 부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좀 편파적으로 박근혜가 뭐 무게차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선거운동 아니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선거운동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라도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죠. 이것에 국민투표 효력에 관해서 이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중에서 국민투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10만 명 이상인데,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적인 논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30일이 아니고 20일입니다. 10만 명의 숫자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10만 명이 이름을 연서로, 물론 당연히 선거권자가, 뭐 어린애들은 안 되는 거죠. 애들은 가라 이거죠. 근데 이때는요, 나온데, 근데 문제는, 주민투표인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민투표 제외하고 주민투표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청, 따지면 행정심판에 가까운 성격인데요.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입니다.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는 대법원에, 시군자치구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오죠. 중요한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선거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민 투표 소송이 있고, 주민 투표에 관한 소송이 있어요. 근데 이 국민투표가, 주민투표는 이건 다 뭐냐? 1심이 있잖아요. 이건 대법원이에요. 이거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단심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에서 시작해서 대법원에서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을 보고 이러한 시심이자, 종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심적이라 할 때는 당사정을 보고 시심이라는 걸 쓰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또 시심을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있고요. 주민소송의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1심이 뭐냐면, 시군구의 경우에는 1심이, 고등법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의 경우는, 대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2심제가 되고요. 시군구는. 그 다음에 시도의 경우는 단심제, 한 번에 끝난다. 다 뭐냐? 예외적인 신급 절차죠. 예외적으로는 3심인데 행정법원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 선거소송의 경우는 30일이죠. 국회의원 대행 30일이고, 국민투표 같은 건 20일이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같은 거는 10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10일씩 줄어들어 있다. 근데 주민투표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주민투표, 주민소송인데,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출제가 됐죠. 한 해에. 두 번씩 출제되니까.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25조 조문입니다. 주민투표권자는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자치구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시, 광역시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아까 전에 한 명 된다? 만약에 100명이면 한 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소청에 관하여 결정에서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대법원에,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는 관할 고등법원에 한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 나오죠. 됐습니다. 주민소송 나오죠. 공금의 취지에 관한 사항, 최선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즉 돈,
지방자치단체를 당선은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에 계약 체결, 이행하는 사항, 돈 관련되는 것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혜택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정하지 않고요. 이러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주민 감사를 이러한 청구한 사안은 많은데 사안 중에서 일부지 사안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돈 관련되는 것들. 여기는 이제 뭐 친구가 있다가 건물 하나 짓는데 뭐 이거 돈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니까 돈 좀 내놓으니까 팔리지도 않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들어가 좀 사달라 해가지고 사주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당사자 적격 넘어가죠. 당사자 적격 넘어가면 원고 적격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정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똑같죠. 피고 적격은 위원장이 된다. 기관소송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관소송은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요, 국회직이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는 주로 기관소송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기관소송 들어가 보죠. 조금 시간이 그렇죠. 예. 좀 쉬었다 계속 하죠. 지금 왜 한 몇 분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좋아요. 내가 지금 저 시계를 자꾸 봐가지고 내가 착각했어요. 예.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이랄 때 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라는 행정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즉 직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직무의 범위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나눠져가 있거든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기관이 다 하지 않죠. 기관을 나눠놨는데 나누었을 때 그 일을 하는 그 단위가 할 때 어떠한 기관이 그 일을 직무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직무에 적부한 그 범위를 뭐라고 하냐?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관 간의 다툼이라는 말은 곧 권한에 관한 다툼인데 다툼을 보고 소송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또 쟁송 또는 쟁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쟁의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기관소송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름을 붙이기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권한쟁의라고 이름 붙이는데 내용은 똑같은 뜻인데 다만 이제 이름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표신하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관소송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기관소송이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저런 내용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뭐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권한 쟁의하고 종종 비교가 되어집니다. 권한소송, 기관쟁의 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기관소송 비슷한데요. 일단은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기관소송은 뭐냐면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 근데 권한쟁의는 이거는 뭐냐면 헌법소송입니다.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소송은 이제 기관소송이라는데 기관소송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서 관할하냐면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좀 헌법재판하다 헌법소송 다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관수정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의 규정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기관수정에 대해서 법 규정을 보면 기관수정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권한이 있고 없고 또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데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럼 국가 공단체니까 뭐 모든 행정처 다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게 굉장히 넓은데, 이게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즉 기관 권한 쟁의에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 그게 뭐 실질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기관 소송을 앞에 있는 다만을 빼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원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대하는 소송이다 하면은 사실 틀린 말이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게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게 출제돼가지고 맞는 걸로 출제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건데 객관식은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상으로는 사실은요 국가 또는 이런 공공단체의 권한에 관한 다툼에 관한 사항인데 빼기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는요, 자 봐요. 헌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데, 헌법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국가, 그 다음에 국가기관관,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달라요.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 요것만 나와요. 여기 표현이 좀 다르죠. 여기는 공공단체가 표현되어 있고 표현에 좀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헌법의 규정이고 헌법재판소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에요. 헌법재판소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는 국가기관 할 때 국가기관을 뭘로 보냐면 4개로 봐요. 하나는 국회가 있고요. 국회하고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들 소관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잘 알겠지만은 판례에서는요,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이죠. 이런 국회의원에 관해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몰래 밤에 야밤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소위 날치기 통과할 때인데 새벽 2시에 몰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야당이 쇼했어요. 자기 막을 자신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난리가 있어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했을 때 하는데 그거는 그약됐고 권한 쟁의됐을 때는 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권한 쟁의가 가능하다. 이거죠. 정부, 법원, 선관위 또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그럼 뭐 사실은 헌법재판소 관장상할 때 국가기관 빼고 지방자치단체 빼면 뭐가 남나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단체장, 물론 이는 교육감도 포함됩니다. 집행기 아닌 이런 교육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방의회 간에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가장 큰 다툼은 뭐냐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법을 위반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인정되어지는 거죠. 이 사항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히 출제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러한 지방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가 만약에 위법, 부당, 공익에 위반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했을 때 위법, 부당에 대해서 뭐냐면 조례될 때 이러한 제의를 요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단체장이 있다가 지방의회죠. 이러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해요.
이거는 위법도 될 수 있고 부당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의를 요구했을 때 제의를 요구할 때 돌려보냈는데 제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게 됩니다. 재의결은 센 거예요. 못 들어주겠다. 이거는 뭐냐면 제적에 이러한 과반이 출석을 하고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엄격한데요. 그러면 확정돼요. 바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제의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뭐냐면 단체에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단체장이 이런 원고입니다. 원고가 돼가지고 단체장이 뭐냐면 원고가 돼가지고 어디가 대법원에다가 관할이 대법원인데 이러한 대법원에 뭐냐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죠. 이 소를 제기하는데 이 소재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고 즉 재의결된 내용이 부당 정도는 안 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정도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판례 보면은 판례는 좀 의의가 없는 판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내용들이 규정에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판례도 볼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된데 846페이지에 광양시하고 순천시 간의 권한쟁의가 나오죠. 이게 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북도, 경상남도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체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데 경상도 지역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 중에서도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대체로 뭐냐 가끔 가다가 한나라당이 되는 수도 있어요. 바로 가장 붙어있는 게 바로 뭐냐 광양이에요. 그 다음에 순천이거든요. 순천하고 광양은 사실은 붙어있는데 순천하고 이렇게 광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양이고 이게 순천인데 얘를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짓어요. 공장을 지니까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을 거두는데 이 사실은 순천시장에다가 세금을 거두니까 광양시장이 내 땅이다. 사실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원래 바다에다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구역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싸웠는데 결론은 뭐냐 지방자치단체 장이잖아요. 장이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를 신청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란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단체장, 시장, 군수 같은 단체장, 즉 광양시장이나 순천시장 같은 경우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죠. 당사 적격이 없다? 그런 얘기의 판례입니다. 두 번째가 강남구와 국회 등의 권한쟁의 나오는데요. 이제 강남구가 뭐냐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곧 지방선거 실시하니까 강남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라고 지방의회 얘기하니까 이거 왜 국가가 이럴 건데 왜 우리가 하지? 또 왜 우리가 돈 편성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알겠지만은 잘 알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강남구의회가 예산 편성에 예산권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미리 통보한 행위는 강남구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예상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되면은 강남구죠. 이런 강남구가 선거에 대해서는요 아예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이제 정부 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 사법부가 사실은 이제 서울시 편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구조는 뭐냐면 야당이든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가 이제 개판을 치니까 한나라당에서 이제 국가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건들을 동시에 이제 감사를 하려고 쭉 하니까 서울시가 감사받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은 손을 누구 들었냐면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시 손을 들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위법 여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된다. 위법 여부 확인하려고 감사하는 건데 확인돼야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례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다음번에 보면요. 나아본부터 보죠.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 행위가 있으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된다 하는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무가 제대로 되고 아니라 확인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 같은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기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웃기죠?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허용될 수 있나 하면은 없다는 말이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거라서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제주시하고 행정자치부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오는데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첫째로 주민투표법 8조는 국가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헌으로 볼 때 중앙행정관의 장은 실시 여부 및 구체적인 실시 구역에 관해서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다 나옵니다. 네, 나오죠? 근데 이를 감안할 때 실시 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단체 내지 단체장으로서는 주민투표의 발의에 관한 결정권, 의견의 표명을 비롯한 투표 시행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게 실시 요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지가 하면 되는 거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를 해달라고 지시해달라? 이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부적부한다. 해가지고 각하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지방자치법은 의결가서 의회의 권한하고, 집행기관에서의 단체의 권한을 분리해서 배분하는데, 법원은 이게 되게 엄격해요. 서로 간섭 침해하지 마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조문은, 네 번째 줄에 의회의 의결권과 의회의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의회 자체의 권한이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다. 이입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이 자기가 감사 못하게 한다고 가지고 침해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통 인정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인정한 판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울시하고 정부 간에. 예, 그 다음에 하급심 판례를 내놓았는데 욕심을 좀 부린 거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라고 하죠.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소의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 임용 처분은 광역시장이 처장한 것은 적부하다. 이건 뭐냐면 울산에서 이제 민노당 계열의 구청장이 이제 합격했는데 그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뭐 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그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울산시장이 그거를 취소한 거죠. 이거는 잘했다. 이런 대부분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니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끝났고요. 넘기면 취소에 대한 규정이 각 종류에 적용된 제보는 바로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사실은 초원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정리한 건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것만 뭐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저는 다 넣었어요. 재판관은 당사자든 항고든 간에 다 뭐냐 앞에 세 개의 취소 무효 보자기는 항고죠. 당사자인데 행정소는 다 행정소의 재판관이죠.
또 사건의 이성도 당사자와 항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적용됩니다. 근데 피고적격은 취소성에 대한 피고적격은 항고에서는 적용되죠. 무효나 부작위에는 적용되지만은 당사자는 적용될 수 없죠. 당사자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의 한쪽만 피고를 하게 돼 있죠. 피고의 경쟁 나오는데요. 피고를 바꿀 수 있는 것, 공동소송 이것들은요, 소송 참가 이것들은 다 뭐냐? 당사자하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당사정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죠. 행정심판 전치인데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는 어떤 그 행정청의 권력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 권력적인 작용을 행정부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럼 시정하려고 하면은 취소가 가능하다든지 또는 부작위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죠. 취소라든지 부작위는 가능하지만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행정처라고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효는 확인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당사자는 아예 적용될 필요가 없죠. 아까 전에 당사정에는 행정심판 전치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전치는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 제도 자체는 당사자 심판이 없어요. 항고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성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가 대상은 처분이죠. 처분인데 처분은요 사실은 취소하고 무효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넓게는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왜냐하면은 그 항고성의 취소 또는 부작위 나오는데 적용된다 할 때 있으니까 이거는 꼭 뭐 늘 X다 부작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만 당사적으로는 아니죠. 재소기한의 제한은 잘 알다시피 그 법률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를 빨리 해소하게 한 건데 법률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는 뭐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또는 부작위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자기로 나갈 수 있으니까 변화가 가능한데 무효는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효동 확인성은 적용 안 되는데 취소하고 부작위에 적용된다. 특히 부작위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죠. 부작위는 엄밀하면서 처분이 없는데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재결이 있기 때문에 재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소의 변경인데 소의 변경은 잘 알다시피 항고를 당사자로 바꾸시니까 항고나 당사자 적용되는데 다만 소의 종류의 변경은 항고와 당사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처분의 변경을 한 소의 변경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작위는 적용 안 된다. 중요하고요. 집행부정지 원칙은 원래는 집행은요 처분의 효력인데 효력이 있는 거죠. 일단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취소만 적용돼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취소하고 무효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 무효 다 적용된다. 무효에도 적용된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행정심판 기록물 제출 명령은 아까 전에 말한 공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개인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이익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당사소송, 즉 직권심리나 행정심판 기록물 제출 명령은 당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사정관계는 잘 알다시피 취소의 사유가 있지만 취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취소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사정판결 말고 사정재결은 또 다릅니다. 제3자에 대한 재심 청구는요 항고에서만 인정되고 당사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은요 당사자 간에는 적용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판결의 대세효, 즉 제3자효는 항고소송에서 인정되고 당사소송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판결의 기존력은 뭐 판결의 당사자를 구성하는 힘인데 그거는 당연히 뭐 항고든 당사자든 다 인정되겠죠.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조문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조문이 얼마 몇 개 안 돼요.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압축한 내용들이거든요. 꼭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행정소송법 수업은 모두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